안녕하세요. 백설마녀입니다. 네, 오늘은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꾸준히 요청이 있어 왔고 또 이런 스킬들은 알아놓으시면 어디든 써먹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가장 어려운 인간관계가 이세와 맺는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 잘 마스터하시면 그 아래 단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애인과의 관계에도 다 써먹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 스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좀 신경 쓰이는 게 있는데 가스라이팅이랑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의도가 다르죠.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을 바보로 만들어서 나에게 귀속시켜서 그 상대방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필요한 스킬이고요. 교육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자존감과 자존심을 키워줘서 언젠가는 나에게서 벗어나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가스라이팅은 노예를 만드는 세뇌, 그리고 교육은 상대방을 주요한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독립된 객체로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 배우는 이런 스킬들을 부디 적재적소에 쓰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제가 육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미리 알려드릴 것은 저한테는 딸만 둘이라는 거, 그리고 둘 다 MBTI에서 E 성향이 강한 편입니다. 첫째는 초등학교 4학년이고요. EN, 그리고 둘째는 유치원생이고 ES 성향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맘이시거나 혹은 I 성향이 강한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걸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의 교육 방향은 길티 플레저가 없는 교육입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유독 쓸데없이 죄책감이 너무 강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집안 분위기가 대체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드라마에서도 자주 나오는 한국 가정의 보편적인 정서가 있죠. 부모, 자식 간에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미안하다. 서로가 서로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클리셰들이 TV에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왜냐, 그냥 사랑만 하면 안 되냐? 왜 꼭 미안해하는 감정까지 세트로 들어가야 되냐? 이런 게 우리 한국인들에게 심어지는 원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태어나서 미안한 거예요. 누구한테? 엄마, 아빠한테.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태어난 거는 우리 자유의지가 하나도 없었는데 왜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 해야 되나요? 그냥 서로서로 심플하게 사랑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들부터가 내가 부자가 아니라서 미안해 라면서 자꾸 이 사랑이랑 죄의식을 세트로 묶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아기들도 자꾸만 내가 태어나서 미안해. 다음 생에는 나 낳지 마, 엄마. 뭐 이런 문장들을 감성 글처럼 한 번씩 인터넷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런 감성을 가지고 과연 애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이세한테 제대로 된 사랑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 존재 자체가 심지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한테도 축복이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한테 축복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깎이는 사랑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이세한테도 내가 너 낳아서 미안하다 이런 감성으로 키우게 되겠죠. 이런 잘못된 사랑 방식의 대물림이 계속해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한국의 정서라고 생각을 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매일 애기들한테 여기에 태어나줘서 고맙다. 엄마 아빠 집에 와줘서 고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고맙다라고 말해야 되는 타이밍에 습관적으로 미안해 라고 말하는 타입은 아닌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세한테도 하면 안 되는 말이기도 한데 또 그냥 남들한테도 적용을 했을 때 되게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화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태어나줘서 고마워가 아니라 여기에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이런 말을 듣고 자란 건 아닌지 혹시나 그런 화법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어디 문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앞사람이 고맙게도 앞에서 문을 잡아주셨어요. 근데 그 순간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죄송해요 라고 말하는 타입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장원영님께서 유튜브에 나오셔가지고 엄마는 나 같은 딸 낳아서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다음 생에도 낳아줘 엄마. 우리 빨리 만나자 라고 얘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진짜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TV나 유튜브 같은 데서 유명인들이 그런 말 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제가 워낙 TV를 잘 안 봐서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발 우리나라에도 그런 식의 모녀 정서가 좀 보편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맨날 엄마들은 딸한테 나처럼 살지 마라 그러고 드라마에서 맨날 서로 지긋지긋하게 애증하는 거 그런 게 또 완전 찐 사랑인 것처럼 미화돼서 연출이 되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드라마를 더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소라서 그런 감정들이 자주 표현이 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한 번쯤은 TV 매체에서 서로 사랑만 하는 죄의식이 없는 모녀 관계가 연출되는 거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태어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원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또 많이들 가지고 있는 죄의식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즐거움에 대한 죄의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뭐 만화책 이런 것도 다 나라에서 태워버리고 뭐 만화책, 컴퓨터 게임 이런 게 계속해서 청소년들의 비행 행위로 분류가 되고 뉴스에 나오고 나라에서도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걸 엄청나게 제재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아이들이 TV나 유튜브 시청이나 폰 게임 이런 것도 못하게 하려고 많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전전긍긍해 하십니다. 그러다가 엄마들도 아기 어릴 때 육아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한 번씩 뭐 TV나 스마트폰 이렇게 슬쩍 틀어주면서 본인도 엄청나게 죄의식을 느껴요. 아, 이런 거 틀어주면 안 되는데 나는 쓰레기야 막 이러면서 그런 비슷한 감정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가 어릴 때 엄마 몰래 뭐 할 때 엄청 짜릿해 하잖아요. 그런 걸 guilty pleasure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guilty 그리고 pleasure 죄책감과 즐거움을 합친 말로 어떤 일을 할 때 죄의식과 쾌락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는 심리 용어예요. 그러니까 저는 애기들이 엄마 말을 거스르는 건 너무 짜릿해. 근데 너무너무 괴로워. 이런 심리에 절여지는 거를 지향하려고 했다는 거죠. 엄마 말을 거스르는 게 너무너무 쾌락적인데 동시에 죄의식도 느끼는 이런 심리가 굉장히 범용적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남자친구랑 스킨십을 하는 게 너무너무 짜릿한데 동시에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울 수 있겠죠. 몸은 짜릿한데 심리적으로 죄책감이 들어서 너무 힘들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감정들이 오히려 과하게 짜릿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 이상으로 중독되는 성향이 있고 그러면 또 그럴수록 자존감이 미친 듯이 깎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첫째가 TV나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하거나 현질하는 거를 거의 허용을 해줬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확실히 덜 짜릿해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덜 즐거워해요. 오히려 다른 애들이 느끼는 만큼의 쾌락을 못 느끼는 거죠. 그 guilty pleasure라는 쾌락을 그런 한국의 보편적인 정서를 이 친구가 못 느끼게 됐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저처럼 하는 게 아이의 즐거움을 뺏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그 친구가 아예 게임을 끊었습니다. 얼마 전에 본인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너무 할 일이 많고 시간이 없다고 징징거리길래 그렇게 시간이 없으면 게임을 끊어라 라고 하니까 맞네? 하고 바로 그날로 게임을 끊었어요. 그전에는 어느 정도로 했었냐면 하루에 10시간씩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전에는 뭐 처음 디즈니 영화 본 날에는 하루에 10시간씩 똑같은 영화만 계속 돌려보고 아니면 그전에 영어 비디오 틀어준 날은 또 그것만 계속 10시간씩 보고 그런 식이었어요. 원래 좀 하나를 이렇게 틀어주거나 켜주면은 진득하게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오타쿠 성향이 있는 거죠. 저를 닮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못하게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guilty pleasure를 느끼면서 그게 자신의 길이 아닌데도 괜히 반발심으로 더 거기에 집착하는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째가 그렇게 열심히 하던 게임을 하루아침에 끊는 걸 보면 프로게이머가 될 운명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첫째 성향이 이 성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사람들이랑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주변 친구들이 다 뭐 학원에 있거나 온라인 게임 속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게임을 했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 동네로 이사를 오니까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학원에 있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놀이터에서 많이들 놀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바로 게임을 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자 애기들은 여자 애기들에 비해서 조금 더 자기 고립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자애들보다 더 너무 하나에 깊게 몰입
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성인, 여성인 엄마들이 봤을 때는 더 무섭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아, 제가 저러다가 아예 다른 모든 걸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무서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키덜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거를 못하게 해봤자 아니면 뭐 1시간만 해라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해봤자 얘가 평생 동안 그 분야에 들여야 되는 시간과 돈은 어차피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못하게 해도 나중에 걔가 어른이 되면은 자기 돈이랑 자기 시간을 거기에 쓰겠죠. 이게 제가 누른다고 해서 영원히 사라지는, 휘발될 수 있는 욕망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어릴 때 시간 많을 때 다 풀어라 라는 생각에 내버려 둔 거예요. 어릴 때는 시간도 많고 쓸 수 있는 돈의 단위도 그렇게 안 크니까요. 얼마 전에 우리 설탕이인 유튜버 유우님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하니까 너무 격하게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표현법을 빌리자면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해서 어릴 때 그런 거 못하게 해봤자 어른 되면은 결국 언니 저처럼 다 하게 돼요 라고 하더라고. 저는 그래서 길티 플레저, 즐거움에 대한 죄의식, 엄마에 대한 반발심과 죄책감, 배덕감. 나는 왜 엄마 말을 거스르고 싶을까? 나는 왜 그게 너무너무 재밌고 기쁠까? 아, 나 같은 놈은 쓰레기야. 이런 식으로 과하게 즐겁고 나면은 그 뒤에 자동으로 딸려오는 현자 타임. 필요 이상으로 밀려드는 우울감과 죄의식. 이런 생각들을 좀 안 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두 번째로는 공부에 대한 피해의식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보편적인 정서죠. 엄마 아빠가 어릴 때 억지로 공부를 시켜서 나는 그냥 공부가 너무 싫다. 시간 낭비를 했다. 인생 낭비를 했다. 그런 공부에 대한 악감정과 스트레스. 사실 공부하는 거는 재미있어요. 그게 분야가 뭐가 됐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뭐 진격의 거인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쳐요. 역사 시간이 얼마나 재밌겠어. 그러니까 시험까지도 얼추 다 괜찮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험 성적으로 줄을 세우는 거, 그러면서 열등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그 성적을 가지고 안 그래도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선생님이나 엄마가 여러분한테 잘못했다고 하죠.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성적으로 인해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준다는 게 문제지 공부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부에 악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기 꼴등했다고 해서 수치심이나 열등감을 느낄 수는 있어도 죄의식까지 주입당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재능과 능력치 중에서 오직 공부만이 우리에게 정당하게 죄의식을 심어주려고 해요. 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또 그런 거를 안 주려고 하는데 첫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릴 때부터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초등학생들이 보는 유튜브에서 성적 잘못 나오면 선생님이나 엄마한테 엄청나게 혼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그게 학습이 돼가지고 시험 성적이 안 좋으면 저한테 와서 엄마 나 혼낼 거야 막 이래요. 그럼 무슨 소리냐고, 네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맨날 그래요. 나는 너 혼낼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해줬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하나하나 다 꼬투리 잡아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혼나야 되지? 이런 생각이 진짜 강했는데 저희 애들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 점은 생각보다 저를 많이 안 닮은 것 같아요. 아, 대중매체 생각보다 너무 잘 휘둘린다. 의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이게 선인가 악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적을 잘못 받은 것이 왜 악이고 왜 내가 혼을 나야 되고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공부에 대해서 피해의식이나 죄의식 없이 그냥 재밌게 하고 본인 하고 싶은 공부나 일에 시간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남자랑 여자랑 다른 게 남자애들 중에 몇몇은 어릴 때는 동기부여가 잘 안 돼가지고 성적이 바닥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각성해가지고 전교등 등수를 100등, 200등 이렇게 올리는 케이스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자애들이 여자애들보다 좀 더 자기 고립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아예 주변 인간관계 전부 다 차단하고 몇 개월 몰입해서 공부만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는 거죠. 공부 지능도 타고나길 여자애들보다 높은 애들도 있다 보니까 한 번씩 그런 케이스가 종종 보이는데 여자애들 중에서는 잘 못 봤어요. 저는 거기서 제일 큰 차이점이 인간관계 끊어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10대 때는 여자애들도 남자애들 전
전혀 못지않게 체력이 좋기 때문에 제일 차이가 큰 거는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느냐 못 끊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애들은 전교 등수 50등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어도 100등, 200등 이런 케이스는 남자애들에 비해서 잘 없지 않나. 근데 저는 딸들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식으로 팍 치고 올라갈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초등학생 때부터 구멍이 안 생기도록 복습을 최대한 많이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자기가 나름 각성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덜 힘들도록. 근데 이제 선행학습은 절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나중에 가고 싶다는 대학은 갈 수 있을 정도로만 본인이 원하는 정도까지는 서포트를 해주려고 해요. 첫째가 어느 날은 대학은 왜 잘 가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길래 그래야 인맥이 좋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인생을 이지 모드로 쉽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졸업은 못해도 입학은 해야 된다라는 주의예요. 왜냐면 그 대학 간판으로 인해서 자신의 10대 시절을 한 줄로 딱 요약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기가 아주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죠. 정말 옛날에 유명한 TV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냐는 질문에 그랜저로 대답했다. 삑삑 이런 광고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냥 갖다 붙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대학교 이름 하나 딱 얘기하면은 그 앞에 자기 10대 시절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소비에 대한 죄의식입니다. 소비에 대해서도 길티 플레저를 많이들 느끼지 않나 싶은데요. 이것도 그냥 어릴 때 엄마가 무작정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반대급부로 소비에 대해서 더 짜릿하게 느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치면 저는 첫째한테 너무 많은 쾌락을 오히려 빼앗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사줘 라고 했을 때 안 돼. 왜 안 돼? 라고 했는데 그냥 안 돼. 돈은 아껴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뭐 대기업에 가서 보면 여직원들이 무슨 분풀이를 하듯이 돈을 미친 듯이 쓰는 거를 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키덜트 신드롬 마냥 어릴 때 못 해본 거에 대한 분풀이인 거죠. 뭐 먹을 거라든가 패션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혹시 내가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지를 하고 나서 조금만 더 하고 멈춰야겠다. 아니면 뭐 나는 멈출 생각이 없다. 아니면 지금 당장 멈춰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인지조차 안 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남자분들 중에서도 뭐 게임기, 외제차 이런 데 분풀이 하시는 분들 가끔 있으시죠. 하여튼 이런 소비 행위에 대해서 엄마는 뭐 맨날 안 된대 라는 그런 감정이 세트로 끈적하게 들러붙어 있는 경우들이 흔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냥 뭐 소비에 대해서 왜 안 되는지 얘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라고 생각을 해요. 애들 입장에서는 나름 왜 맨날 안 된다 이런 불만들이 생기는 거죠. 저희 첫째가 최근에 계속 만화책을 사달라고 하길래 지금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거를 집에 놔둘 공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전에는 어릴 때 게임 머니는 잘 결제를 해줬거든요. 왜냐하면 공간 차지하는 장난감 사줄 바에는 그거 사주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딸내미가 만화책을 사달라고 하니까 지금 그럴 돈을 안 쓰고 모아서 빨리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자. 이사 가면은 내가 너 사달라는 거 사줄게. 지금은 네 물건을 더 사도 놔둘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덕질의 끝은 결국 부동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뭘 사든지 간에 이걸 진열하거나 배열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결론은 더 큰 소비. 이경규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확행. 크고 확실한 행복을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작은 소비들을 억제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애들 해달라는 거 그냥 다 해주세요.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어렸을 때 보고 배운 게 뭘 사달라고 하면 무작정 안 돼! 이 소리만 들었던 게 있어서 여러분도 나중에 2세한테 무작정 안 돼! 이게 그냥 말 습관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은 왜 안 되는 건지 아빠, 엄마 월급 다 투명하게 까고요. 숫자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애기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런 걸 숫자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안 되는구나. 이번 달에는 얼마만 써야 되는구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월급
월급을 받는 입장이시다. 그러면은 애기들한테는 이번 달에는 이 정도만 써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엄마 아빠가 이거밖에 못 벌어서 미안해 같은 또 이런 부모님의 죄의식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숫자로 팩트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엄마가 이 정도 벌고 아빠가 이 정도 버니까 매달 네가 쓸 수 있는 금액은 이 정도다. 그럼 나누기 4에서 네가 일주일에 쓸 수 있는 돈은 이 정도다. 그렇게 설명해주면 애들이 다 알아듣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시간이라든가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무조건적으로 제한을 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과도한 열망이라든가 어떻게든 엄마 몰래 게임할 시간을 만들어내야겠다. 돈 쓸 기회를 만들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엄마한테 반하는 기회, 반항하는 기회에 쓸데없이 과도하게 집착하는 심리를 안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엄마 말을 듣는 것은 억울하고 지루하고 내 인생에 손해를 보는 일이다. 그리고 엄마 말을 안 듣는 건 너무 재밌고 짜릿해. 근데 너무 죄의식이 세트로 따라온다. 이런 파블로프의 개 같은 조건을 형성 안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조건 형성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 호불호랑 상관없이 엄마가 못하게 하는 거는 꼭 하고 싶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아니면은 엄마가 하라고 하는 거는 저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싫어. 막 이런 식으로 자기 호불호랑 상관없이 엄마의 호불호에 노예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첫째는 엄마인 저랑 상관없이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열심히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또 딸이라서 그런지 그 미디어에 휘둘리는 성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자기도 남들처럼 반항은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반항할 건덕지가 없는 거죠. 엄마가 맨날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 모드로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뭔가 반항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엄마는 다 오케이라 그러고 어떡하지? 심심해. 이런 모드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길티 플레저를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처럼 그런 엄마 말 반대로 하는 그 쾌락을 오히려 너무 못 느껴서 심심하기도 한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텔레토비 꽃동산에 있는 자신의 환경을 어릴 때는 되게 좋아했어요. 엄마는 나를 정말 솜사탕처럼 키우는 것 같아. 다른 애기들은 맨날 엄마한테 혼나던데 엄마는 너무 착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니까 나도 남들처럼 엄마한테 혼나서 슬퍼해보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엄마한테 반항해서 한 번쯤 싸워보고 싶기도 한데 엄마는 다 된대. 심심해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참 인간은 낙원이 너무 심심해서 선악과를 일부러 따먹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책을 읽다가 알게 된 장면이에요. 쇼펜하우어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인간은 모자라면 결핍을 느끼고 다 갖춰지면 심심해하고 이쪽도 저쪽도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결핍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피해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결핍이 없는 상태로 자라도 셀프로 결핍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인간들은 주로 심심하다거나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용기가 없다거나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서라면 어떤 결핍도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재밌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계는 뭐든지 다 상대적인 곳이기 때문에 결핍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겠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첫 번째, 인간은 너무 심심하면 없던 결핍도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실제로 인생의 셀프로 페널티를 만들기도 해요. 두 번째, 그러니까 결핍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에게 피해의식, 여러분 2세에게 죄의식을 가지지 마시고요. 각자의 결핍을 그냥 인간으로서의 필수 개성으로서 인정을 하시고 심플하게 서로 사랑만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고맙다고 말해야 되는 타이밍에 미안하다고 말하면 매력이 떨어집니다. 혹시나 그런 말습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카톡을 쓰다가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 타이밍인가? 고맙다로 바꿔도 문맥상 이상하지 않은가? 그러면 고맙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오늘의 저의 육아 이야기는 당연히 정답은 아니에요.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한 세트로 묶여져 있는 이 사랑과 죄의식을 좀 떼어낼 수 있도록 생각의 전환이 될 만한 포인트들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긴 이야기가 됐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여러분이 댓글로도 많이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모두들 안녕. 설바.